화투판에서 남편이 나를 잃었다. 왁자지껄한 술자리에서 남편은 친구와의 화투 내기에서 나를 잃었다. 가서 내 빚이나 갚아. 이 계집애야. 그가 으르렁거리며 나를 침실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5분 뒤 친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을 때 남편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창가에 서서 가을비의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방 안에서는 오존 냄새와 갓 내린 커피향이 났다. 식탁에는 저녁 식사로 준비한 로즈마리를 곁들인 갈치조림과 채소 샐러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남편 민준이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나는 항상 우리 집을 아늑하게 꾸미고 일산 신도시에 있는 방 3개짜리 전셋집을 진정한 가족의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애썼다. 몇 년 전 공동의 친구 생일 파티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매력적인 외모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말솜씨, 그리고 온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있는 듯한 소년 같은 자신감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서울의 유명 수입차 매장 지점장인 민주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법을 알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랬다. 다만 이제 그 인상의 대상이 아내인 나인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문이 딸깍하고 열리더니 민준이 복도로 들어섰다. 그는 젖은 외투를 의자에 던져놓고 옷장에 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부엌으로 들어왔다. 다녀왔어, 자기야. 그가 내 뺨에 입을 맞추었고 나는 희미한 고급 위스키 향을 맡았다. 피곤해 죽겠네. 오늘 큰 계약 하나 성사시켰거든. 고객이랑 축하주 한잔해야 했어.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상태를 모른 척하려 했었다. 저녁 차려놨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 요리. 생선 좋다. 그가 냄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사실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이미 좀 먹긴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해준 생선 먹을 배는 있지.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민주는 맛있게 먹으며 직장에서의 최근 성공담, 멍청한 상사, 그리고 질투심 많은 동료들에 대해 늘어놓았다. 나는 그의 말을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라주었다. 우리의 저녁이 그의 성공과 문제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조경 설계사로서의 내 일은 그에게 사소해 보였고 그가 가끔 농담 삼아 말하듯 꽃놀이에 불과했다. 내 일이 우리 가게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출금을 문제없이 갚을 수 있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데 토요일에 상철이랑 지훈이 놀러 올 거야. 민준이 마지막 생선 조각을 집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오랜만에 모여서 화투나 치게 맛있는 것 좀 준비해놔. 나는 참지 못하고 말이 튀어나왔다. 민준 씨, 이번 주말에 남이섬 가기로 했잖아. 약속했으면서. 아, 서연아, 무슨 남이섬이야. 비 오고 질척거릴 텐데 우리가 못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친구들 오잖아. 좀 쉬자. 재밌게 놀자고. 그렇게 분위기 깨지 마. 그는 평소처럼 가볍게 비꼬는 투로 말했지만 그 단어는 날카롭게 나를 찔렀다. 분위기 깨는 사람. 최근 들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두지 말라고 부탁하거나 병원 예약 날짜를 상기시키거나 퇴근 후 피곤해서 시끄러운 모임은 싫다고 말할 때마다 이 말을 더 자주 듣게 되었다. 무언가 내 안에서 불쾌하게 수축했다. 나는 우리의 첫 해를 떠올렸다. 그때 민주는 달랐다. 그는 침대로 아침을 가져다주고 이유 없이 꽃을 선물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내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들어주었다. 우리는 아이들과 내가 직접 디자인할 정원이 있는 큰 집을 꿈꿨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언제 민주는 나에게 한 약속보다 친구들과의 저녁이 더 중요한 자기 만족적이고 약간은 냉소적인 남자가 되었을까? 알았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요리해 놓을게. 그래야 내 아내지. 그가 어린아이의 뺨을 어루만지듯 내 뺨을 톡톡 쳤다. 아, 그리고 그 파란색 원피스 입어. 상철이가 그거 진짜 좋아하더라. 지난번에 네 아내는 정말 꿈의 여신이라고 했어. 정말. 나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어색했다. 나는 상철의 기름진 농담과 나를 훑어보는 듯한 시선이 싫었다.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원피스를 입고 싶지는 않았다. 물론이지. 심지어 농담도 했다니까. 저런 아내를 위해서라면
화투에서 져줄만 하다고. 민준이 웃었다. 나는 굳어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고 자신의 말에 어떤 모욕적인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에게 그것은 단지 농담이었고 자신의 전리품에 대한 칭찬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내가 그의 세상에서 아름다운 물건,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소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조용히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가슴 속에서 둔한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라는 배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첫 번째이자 매우 분명한 경고였다. 토요일 아침은 타버린 치즈케이크 냄새로 시작되었다. 복잡한 프로젝트 작업으로 지쳐있던 나는 고객의 전화에 정신이 팔려 오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부엌으로 들어온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아, 이게 무슨 냄새야? 쉬는 날 아침 식사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미안해, 잠시 한눈 팔았어. 나는 까맣게 탄 치즈케이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지금 오믈렛 해줄게. 됐어. 그냥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저녁에 마실 맥주나 사러 갈게. 그가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 친구들 오는 거 잊지 않았지? 안주는 준비됐어? 아직. 나도 방금 일어났어. 나는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도 몸이 두 개가 아니야, 민준 씨. 곧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란 말이야. 밤새도록 스케치 작업했어. 아, 스케치 좀 했다고 뭘 그래. 그가 손을 내저었다. 그게 뭐 대수라고. 우리 엄마는 애 셋 키우고 공장 다니면서도 항상 저녁은 삼첩 반상으로 차리셨는데 넌 고작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쩔쩔매네. 그것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비교 대상이었다. 모든 것을 해냈던 성녀 같은 어머니와 무능한 아내인 서연. 그의 어머니는 다른 시대에 살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지도 않았으며 까다로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정까지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침묵했고 싸움을 시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묵묵히 그에게 모닝커피를 타주었고 그가 서둘러 옷을 입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가기 전에 그는 어깨너머로 소리쳤다. 그리고 칩이랑 견과류 많이 사두는 거 잊지 마. 지훈이는 피스타치오 좋아하니까. 문이 닫히고 나는 타버린 음식 냄새와 쓰라린 원망의 맛과 함께 부엌에 홀로 남았다. 나는 노트북을 보았다. 부유한 사업가의 시골 별장 부지를 위한 복잡한 디자인이 열려 있었다. 고객은 끊임없이 수정을 요구하며 완벽을 추구했다. 이 프로젝트는 내 경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었고 큰 계약과 전문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티켓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 내일은 그의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의 배경에 불과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의 친구들이 거실에 자리를 잡자 집은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 담배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평소처럼 안주인 역할을 하며 안주를 나르고 재떨이를 비우고 저속하고 상스럽게 들리는 농담의 미소를 지었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상철이 또다시 내게 애매한 칭찬을 건넸다. 서연 씨, 오늘 꽃밭에 핀 장미 같네. 내가 뜨거운 샌드위치 접시를 테이블에 놓자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이끌린 풍뎅이 같고 말이야. 민주는 큰 소리로 웃으며 친구의 어깨를 쳤다. 말 한 번 잘하네. 우리 서연이가 한 미모하지.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서둘러 부엌으로 돌아갔다. 이 무리에서 유일하게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민준의 오랜 친구이자 조용하고 과묵한 IT 전문가인 지훈이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무례한 대화를 피했으며 나를 어딘가 슬픈 동정심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또 다른 안주를 가져왔을 때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이리 줘요. 제가 도울게요. 그가 내 손에서 무거운 그릇을 받았다. 혼자 다 나르면 힘들잖아요. 고마워요. 나는 그를 고맙게 쳐다봤다. 익숙해요. 익숙해지면 안 되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피곤해 보여요. 프로젝트 때문에 좀 무리했나 봐요. 나는 가볍게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그가 테이블로 돌아가며 덧붙였다. 이 짧은 대화가 나를 조금 따뜻하게 했다.
이 무리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나를 친구의 예쁜 액세서리가 아닌 살아 숨쉬는 한 사람으로 봐준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나중에 고스톱판이 한창이고 방 안 공기가 연기와 알코올 증기로 자욱해졌을 때 나는 바람을 쐬러 발코니로 나갔다. 나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내 삶이 내가 꿈꿨던 것과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졌는지 생각했다. 나는 조용한 가족의 저녁, 함께하는 산책,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원했지만 대신 끝없는 술판에 초대받았고 그곳에서 나는 이방인처럼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다. 왜 혼자 여기 있어? 민준이 발코니에 나타났다. 그는 이미 꽤 취해 있었다. 그의 눈은 불건강한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한테 와.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하니까. 오늘 밤 나 운이 좋거든. 다들 탈탈 털어버릴 작정이야. 민준 씨, 오늘은 이만하면 안 될까? 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미 많이 마셨고 돈 걸고 하는 거잖아. 좋게 안 끝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꺼. 그가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가 뭘 하는지 알아. 가서 맥주나 더 가져와. 다 떨어졌어. 그는 방으로 돌아갔고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홀로 남았다. 나는 그의 도박에 대한 열정,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 짜릿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상당한 금액을 잃었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빚을 져야만 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았을 때 나는 이 게임이 그에게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정이 되자 게임은 절정에 달했다. 판도는 올라갔고 분위기는 팽팽했다. 나는 몇 번이나 방에 들어가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그는 짜증스럽게 나를 쫓아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앞에 쌓여있던 화투패가 줄어들고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주요 상대는 상철이었는데 그는 계산적인 자신감으로 게임을 했고 때때로 내게 기름진 시선을 던졌다. 어느 순간 지우는 그냥 게임에서 빠져나와 관심 없다며 책장에서 찾은 책을 들고 안락의자에 앉았다. 민준 씨, 그만해. 남편이 내 지갑에서 마지막 현금을 꺼내달라고 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시도했다. 이건 비상금으로 남겨둔 돈이야. 참견하지 마. 그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짖었다. 다시 따야 한단 말이야. 곧 좋은 패가 들어올 거야. 느낌이 와.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에게 돈을 건넸고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몇 분 후 모든 것이 끝났다. 민주는 졌다. 그는 새파랗게 질린 채 자기 앞에 텅 빈 테이블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 친구, 그럴 수도 있지. 상철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화투패를 자기 쪽으로 쓸어 모았다. 너한테서 500만 원, 500이라고. 민준이 소리쳤다. 그렇게까지 합의한 적 없잖아. 합의 안 했다니. 상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 판에 판돈 2배로 올리자고 네가 직접 제안했잖아. 다들 들었지.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민준아, 약속은 지켜야지. 나는 발밑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500만 원, 그것은 내 한 달 월급의 거의 전부였고 내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에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은 없어. 민준이 중얼거렸다. 한 달 안에 갚을게. 아니, 친구, 그건 안 되지. 상철이 고개를 저었다. 빚은 바로 갚아야지. 나도 계획이 있거든. 아니면 내가 친구들한테 박민준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떠들고 다닐까?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가 불쌍했지만 내 분노는 커져갔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뭔가 생각해 볼게.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멎었다. 그의 눈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번뜩였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동물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시선이었다. 서연아, 그가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우리 둘이서만 얘기 좀 해야겠어. 그는 나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문을 굳게 닫았다. 네가 날 도와줘야 해. 그가 내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살을 고통스럽게 파고들었다. 네가 이 돈을 마련해야 해. 어디서요, 민준 씨? 나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우리 그런 저축 없잖아요.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도박으로 다 써버렸잖아. 대출받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의 낯설었다. 내일 은행 가서 처리해. 당신 신용 좋잖아. 대출해 줄 거야.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당신 도박빚 갚으려고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아니, 해야 해. 그가 나를 흔들었다. 넌 내 아내고 날 도울 의무가 있어. 이건 내 잘못이기도 해.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마지막 남은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지 않아요. 나는 소리쳤다. 가족은 미래를 생각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우리가 한때 원했던 아이들을 생각한다고요. 어디서 설교질이야.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가 대출 받으라고 하면 받는 거야. 안 그러면 뭐요? 나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나를 때리기라도 할 건가요? 그 순간 지훈이 부엌을 들여다보았다. 두 분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우리를 보았다. 제가 가봐야 할 것 같네요. 괜찮아. 민준이 쏘아붙이며 친구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던졌다. 내일이나 신경 써. 상철이한테 가서 내가 지금 해결할 거라고 전해. 지훈은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가버렸다. 나는 남편을 보았고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완전히 낯설고 차갑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였다. 그는 결과에 대해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빚을 나에게 떠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출 안 받을 거예요, 민준 씨.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당신 문제고 당신이 직접 해결해야 해요. 아, 그래? 그가 비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즐거움이 없었고 차가운 분노만이 있었다. 그래서 공경에 처한 네 남편을 돕기를 거부하겠다? 좋아. 내가 모두에게 어떤 아내를 뒀는지 말했을 때 네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는 휙 돌아서 부엌을 나갔고 나를 혼자 남겨두었다. 나는 벽에 기댔고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내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순간이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켜왔던 결혼 생활이 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그 계기는 평범한 화투빚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일요일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지나갔다. 민주는 나와 말을 섞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내 존재를 무시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거실에 틀어박혀 가끔 전화를 걸었고 짜증스럽게 끊었다. 나는 내 프로젝트에 집중하려 했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어젯밤으로 돌아갔다. 남편의 말, 넌 내 아내고 날 도울 의무가 있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항상 가족 파트너십이 상호 지원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민준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그는 마침내 은신처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화가 나 있었다. 자, 이제 됐어. 그가 물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내 고집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나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돈을 잃은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네가 도울 수 있었잖아. 그냥 가서 그 빌어먹을 대출을 받으면 됐잖아. 우리가 같이 갚아나갈 수 있었을 텐데. 같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절반을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갚는 것처럼요. 아니면 우리가 같이 휴가비를 모았는데 당신이 그 돈으로 여동생 새 핸드폰 사주기로 결정했던 것처럼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우리의 공동 예산에서 아낌없이 지출했던 친척들에 대한 자신의 재정적 의무를 상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주제 바꾸지 마. 그가 계속했다. 이건 내 문제야. 상철이가 벌써 3번이나 전화했어. 내 직장에 찾아와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겠다고 협박해. 그게 내 평판에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리고 당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우린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민준 씨. 겨우겨우 살고 있다고요? 그가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눈이 위험하게 가늘어졌다. 거래는 이래. 마지막 기회를 줄게. 내일 아침에 은행 가. 대출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을 찾아. 내 물건을 팔든가.
내 부모님께 부탁하든가. 상관없어. 하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그 돈이 상철이 손에 들어가야 해. 부모님께는 부탁 안 할 거예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분들은 이미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고 계세요. 할머니가 주신 반지를 팔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 대출 받아. 그가 내 말을 끊었다. 토달지 마. 안 그러면 아주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고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보란 듯이 벽을 향해 누웠다. 나는 부엌에 남아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최후통첩이었다. 그는 부탁하지 않았다. 그는 요구했고 위협했다.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무자비한 이방인이자 폭군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퇴역한 장군이셨던 아버지가, 내가 민준을 처음 소개했을 때, 단둘이 있을 때 내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딸아. 그런 남자들은 어려워. 여자에게서 자신의 성공의 반영만을 보거든. 그때는 그의 말을 아버지의 질투심으로 치부했었는데 그가 얼마나 옳았는지. 민주는 정말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고 나는 단지 그의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뒤척이며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굴복하고 대출을 받아 다시 한번 굴욕을 삼킬 것인가? 아니면 내 입장을 고수하고 그가 분노했을 때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볼 것인가? 내 안에서 두려움과 자존심이 싸웠다.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잃고 남편의 무력한 그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침에 나는 은행으로 갔다.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나 자신에게 쉬운 출구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상담사와 이야기했고 예상대로 1시간 안에 거절당했다.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또 다른 개인 신용 대출을 받기에는 너무 컸다. 거절당했어요. 나는 전화로 민준에게 말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 그가 수화기에 으르렁거렸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했잖아.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리 부모님은 백만장자가 아니고 할머니 반지는 팔지 않을 거예요. 그건 가보란 말이에요. 가보? 그가 웃었다. 딱딱하고 불쾌한 소리였다. 내 평판과 어쩌면 내 직장이 걸려 있는데 내 가보가 누구한테 필요하겠어. 돈을 못 찾으면 짐 싸서 내 부모님 댁으로 가버려. 그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길 한가운데 서서 손에 든 전화기를 쥔 채 내 주위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를 우리 집에서 쫓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대출금의 절반을 함께 갚았던 집, 내가 아늑하게 꾸몄던 집, 내가 미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꿈을 꾸었던 집,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화투비 때문이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와 차가운 결심이 두려움을 밀어냈다. 나는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주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부엌에서 머리를 감싸준 채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래, 뭐 찾았어? 아니요. 나는 가방을 조용히 의자에 내려놓았다.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네. 그가 다시 흥분했다. 그냥 돌아다니다가 돌아온 거잖아. 은행에 갔었어요. 거절당했다고요. 친구나 부모님께 돈 빌려달라고 구걸하면서 자존심 구기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당신 잘못이에요. 민준 씨,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내가 만회할 거야. 다시 따낼 거라고. 뭐라고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의 눈이 열에 들뜬 듯이 번뜩였다. 지훈이한테 전화했어. 나한테 기회를 주기로 동의했어. 오늘 밤 1대1로 붙을 거야. 한 푼도 빠짐없이 되찾아올 거야. 미쳤어요? 내가 속삭였다.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파는 거예요. 이게 내 유일한 기회야.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네가 날 지지해줘야 해.
그냥 옆에 있으면서 참견하지 마. 난 안 해요. 나는 손을 뿌리쳤다. 당신이 또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나는 내 프로젝트가 떠올랐다. 오늘이 스케치 마지막 제출일이었다. 내 경력이 달린 중요한 고객. 이 가족 드라마 때문에 완전히 잊고 있었다. 나 일해야 해요. 나는 거실 구석에 있는 내 책상으로 향했다. 무슨 일이야? 그가 내 길을 막았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데 넌 내 꽃놀이에나 신경 쓰고 있잖아. 그 꽃놀이가 이 집의 돈 절반을 벌어다 줘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고객과 막대한 돈을 잃게 될 거예요. 상관없어. 그가 나를 옆으로 밀쳤다. 오늘 밤 넌 여기 있으면서 내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기다려. 내 그림은 나중에 신경 써. 그는 침실로 들어갔다. 아마도 결정적인 전투를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손이 떨리고 생각이 뒤죽박죽이었다. 모든 방향에서 압박이 밀려왔다. 까다로운 고객, 임박한 마감, 그리고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남편. 나는 출구 없는 덫에 갇힌 기분이었다. 저녁에 지훈이 도착했다. 그는 불안해 보였고 내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안녕하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말려보려고 했어요. 알아요. 나는 그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시도라도 해줘서 고마워요. 그 사람이 때렸어요? 민준이 침실에서 나오자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아직은요.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민준이 그들에게 다가와 기대에 찬 손을 비볐다. 자, 친구. 돈이를 준비됐나? 오늘 밤 행운은 내 편이야. 두고 봐야지. 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하며 화투 한 벌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들은 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부엌으로 갔다. 일을 하려고 애썼지만 고객의 이메일에 적힌 줄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서연 씨, 밤 10시까지 스케치가 제 메일함에 도착하지 않으면 우리 계약은 끝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단 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 지훈의 간간히 들리는 말과 점점 커지는 민준의 흥분된 외침을 들었다. 아무래도 그가 정말로 운이 좋은 것 같았다. 서연아. 그가 나중에 소리쳤다. 샴페인 가져와. 내 승리를 축하해야지.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병을 냉장고에서 꺼냈다. 거실로 들어섰을 때 나는 민준 앞에 쌓인 화투패 더미를 보았다.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봤지? 그가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날 안 믿었잖아. 상철이 돈 거의 다 땄어. 몇 판만 더 하면 본전이야. 지훈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는 조용히 화투패를 이리저리 옮기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늘은 이만하면 어때? 그가 제안했다. 이미 손해는 만회했잖아. 민준아, 오늘 시험할 필요는 없어. 쫄았냐? 민준이 웃었다. 네가 질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아니, 친구, 끝까지 가는 거야. 내 맘대로 해. 지훈이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공포로 쿵쾅거렸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다. 프로젝트를 제출하기까지 30분이 남았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억지로 집중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마지막 수정을 하고 치수를 확인하고 설명을 덧붙였다. 10시에 보내기를 누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댔다. 끝났다. 적어도 일에서는 성공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내 피를 얼어붙게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와 민준의 분노에 찬 절망적인 울부짖음. 나는 그가 또 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거실로 달려갔다. 내가 본 광경은 어떤 악몽보다 끔찍했다. 민준은 방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의 가면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넘어진 의자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화투패는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다. 지훈은 제자리에 앉아 조용히 친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쪽 테이블에는 화투패 더미가 높이 솟아 있었다. 어떻게
민준이 헐떡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포카였고 넌 프라우스였어.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다. 네가 졌어, 민준아. 아니야, 민준이 소리쳤다. 네가 속임수를 썼어. 네가 이길 수 없었어. 난 속임수 안 써. 너도 알잖아. 지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네가 스스로 올인했어. 네가 위험을 감수했고 졌어. 남자답게 받아들여. 남자? 민준이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내가 이제 무슨 남자야. 젠장, 너한테 얼마 빚졌지. 상철이 빚 내가 대신 갚아준 것까지 합쳐서. 그놈이 내 직장에 안 찾아오게 하려고. 3천만 원이야. 지훈이 차분하게 계산했다. 민주는 머리를 감쌌다. 그는 소파에 천천히 주저앉아 한 점을 응시했다. 3천만 원, 그것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재앙이었다. 나는 문가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불쌍했지만 그 동정심은 경멸과 분노와 뒤섞여 있었다. 지훈이 내게 다가왔다.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가볼게요. 내일 민준이가 정신 차리면 다시 얘기할게요. 그는 문으로 향했지만 민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멈춰. 그가 소리쳤다. 가지마. 우리 아직 안 끝났어. 무슨 소리야? 지훈이 돌아섰다. 넌 돈이 없잖아, 민준아. 게임은 끝났어. 돈. 민준이 그 단어를 길게 느렸다. 그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이전과 같은 약탈적이고 저울질하는 듯한 시선이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가 있었다. 미쳤군, 나 돈 없어. 그가 천천히 말하며 내게 다가왔다. 맞아. 하지만 나한테 다른 게 있어. 나한테는 아내가 있어. 나는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넌 내 친구잖아, 지훈아. 그가 지훈에게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네가 항상 내 아내가 예쁘다고 했었지. 민준아, 그만해.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 들어봐. 민준이 고집을 부렸다. 네가 얼마나 그녀를 좋아하는지 알아. 나도 눈뜬 장님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내 제안이야. 내 빚 대신 서연이와의 하룻밤. 귀가 먹먹해지는 쨍하는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남편을 응시하며 내 귀를 의심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었다. 그럴 수는 없었다. 그것은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악몽이었다. 지우는 새파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그의 주먹은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네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그가 속삭였다. 그래서 뭐? 민주는 술에 취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어깨를 으쓱했다. 내 아내잖아. 내 맘대로 할 거야. 이제 내 아내라고. 내가 말하면 내 친구들이랑 자야 한다는 뜻이지. 그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광적인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가. 그가 으르렁거렸다. 침실로 가. 내 빚 갚아. 그는 나를 침실 쪽으로 밀쳤다. 나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았고 그 순간 이 남자에 대한 모든 사랑, 모든 연민, 모든 남아있던 따뜻한 감정이 죽어버렸다. 그 자리에는 오직 얼음 같은 공허함과 타는 듯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수치심만이 남았다. 나는 천천히 침실로 걸어갔다.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이 자동 조종 장치처럼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훈이 내 뒤에서 단 한마디 하는 것을 들었다. 조용했지만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이었다. 감히.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에 기대자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정성 들여 꾸몄던 방. 쿠션 하나, 커튼 하나까지 골랐던 방이 이제는 낯설고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벽이 좁혀오는 것 같았고 공기는 탁하고 무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따라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무릎을 감싸 안았다. 몸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안은 타버린 사막이었고 그 말은 낙인이자 판결이었다. 그가 나를 창녀라고 불렀다. 그가, 내 남편이, 내가 사랑과 충성을 맹세했던 남자가 나를 단지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짓밟고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모든 기억, 모든 희망, 우리의 모든 과거와 이루지 못한 미래. 그는 나를 평가했고 나를 3천만 원으로 평가했다. 중고차 한 대 값, 내 명예, 내 존엄성, 내 영혼의 값. 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어둠을 응시했다.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에서 번쩍였다. 젊고 걱정 없던 시절.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그가 내게 들국화 한 다발을 선물했던 때. 내 졸업 작품 전시회 후에 그가 커다란 테디베어를 들고 나를 찾아왔던 때. 그가 한쪽 무릎을 꿇고 내게 청혼했던 때. 그의 눈은 진정한 애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언제 그가 이 괴물이 되었을까? 어쩌면 그는 항상 그랬고 내가 단지 알아채지 못하려 했을 뿐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농담, 내일에 대한 그의 경멸, 그리고 내가 남성적인 자신감으로 여겼던 그의 이기심을 떠올렸다. 나는 환상 위에, 꾸며낸 이미지 위에 우리 가족을 세웠고 이제 그 카드로 만든 집은 무너져 내려 그 잔해 속에 나를 묻어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다. 1분, 1시간, 영원. 문 밖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이 침묵은 비명보다 더 끔찍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지우는 어떻게 할까? 만약 그가 동의한다면? 그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지우는 항상 품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술기운과 패배의 굴욕, 그리고 나에 대한 수년간의 숨겨진 애정이 그를 행동하게 만든다면? 나는 문에 몸을 바싹 붙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나는 눈을 감고 몸을 웅크렸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지훈이 문틈에 나타났다. 그는 들어오지 않고 문틀에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다가올 것을 예상하며 더욱 긴장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고 그의 시선에는 끝없는 고통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너무 깊어서 그가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민준과 달랐다. 그는 포식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저주받은 집에서 유일하게 나를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는 다시는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나는 말없이 있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원망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 악몽 속에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은 내가 우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더 놀라게 할까봐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그는 그저 문틀에 서 있었다. 그의 존재는 조용했지만 바위처럼 단단했다. 첫 번째 흐느낌의 물결이 지나가고 조용한 훌쩍임만 남았을 때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는 당신의 눈물을 흘릴 가치가 없어요. 서연 씨, 단 한 방울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소매로 얼굴을 닦으며 속삭였다. 우리 서로 사랑했었는데 그는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지훈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아름답고 똑똑하고 편안한 아내를 두는 것을 좋아했죠. 그건 그의 자존심을 만족시켰지만 그의 편안함이 위협받는 순간 그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어요. 그의 말은 혹독했지만 사실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나 자신에게 인정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민준 씨는요? 민준 씨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대답을 두려워하며 물었다. 괜찮아요. 육체적으로는요? 지훈이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소파에 누워서 정신 차리고 있어요. 걱정 마요. 죽이진 않았으니까요. 정말 그러고 싶었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서연 씨, 전 그를 어릴 때부터 알아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죠. 그는 항상 이기적이고 무모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당신과의 결혼이 그를 바꿀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중얼거렸다. 제가 틀렸어요. 그 같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가 방으로 들어와 내 앞에 쭈그려 앉았다. 여전히 거리를 두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고 그의 시선에는 상철이 가졌던 기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끝없는 애정과 슬픔만이 있었다.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해왔어요. 민준이가 우리를 처음 소개해준 날부터 당신이 얼마나 밝고 친절하고 진실한 사람인지 봤어요. 그리고 그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봤고요. 당신이 그의 아내였고 그는 내 친구였기 때문에 이 모든 세월 동안 침묵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는 모든 선을 넘었어요. 그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에요. 나는 듣고 있었고 텅 비고 타버린 내 영혼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호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아니, 그것은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었다. 내가 거의 알지 못했던 이 남자가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면 나는 정말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아니었다. 민준이었다. 이 상황을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훈이 계속했다. 단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을 도울게요. 부모님 댁으로 갈 수 있게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짐 싸는 걸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당신이 다음에 뭘 할지 결정할 때까지 그냥 여기 문가에 앉아 있을까요? 그의 말, 그의 조용한 지지는 어떤 진정제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 내 영혼을 올가매던 얼음, 갑옷이 녹기 시작했고 절망과 굴욕 대신 차갑고 쨍하는 분노가 찾아왔다. 그 분노는 민준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나 한심해서 그럴 가치도 없었다. 그 분노는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그렇게 대우받도록 내버려 둔 것. 수년간 그의 탈선을 무시하고 그를 변명하고 그의 거짓말을 믿었던 것에 대한 분노였다. 이제 됐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내 시선에는 결의가 나타났다. 짐 싸는 것 좀 도와줘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다. 확실해요? 내일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 집에 단 1분도 더 머물지 않을 거예요. 이 집은 그의 거짓말과 배신으로 얼룩졌어요. 지금 떠날 거예요. 나는 옷장으로 가서 큰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 순간 나는 어디로 갈지, 내일 무엇을 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었다. 나의 옛삶은 끝났고 그 마침표를 찍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이것이 나의 전환점이었고 희생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지훈이 침실에서 나왔을 때 민주는 이미 소파에 앉아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 주머니를 머리에 대고 있었다. 친구를 보자 그는 자만심에 찬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래, 빚은 갚았나? 빠르네. 어때? 내 작은 암탈기, 내 입맛에 딱 맞았으면 좋겠군.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거의 나른했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다. 공격을 예상하지 못한 민준은 계속해서 희죽거렸다. 걱정 마.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남자의 연대 뭐 그런 거 있잖아. 맥주나 한 잔 더 할까? 그가 받은 유일한 대답은 단 한 번에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날아든 주먹이었다. 지훈은 젊었을 때 복싱을 했고 그의 손은 여전히 어떻게 때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주먹은 정확히 턱에 꽂혔다. 민준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그는 짧은 신음을 내뱉었다. 그리고 소파 위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얼음 주머니가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지우는 몇 초 동안 쓰러진 몸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혐오스럽다는 듯이 청바지에 손을 닦았다. 그는 만족감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고 오직 공허함과 혐오감뿐이었다. 그는 돌아서서 침실로 돌아갔다. 나는 이미 옷장을 열고 체계적으로 내 물건들을 여행 가방에 챙기고 있었다. 나는 생각 없이 기계처럼 움직였다.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그냥 집어넣었다. 드레스, 청바지, 속옷. 그가 우리를 방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훈이 방으로 들어서며 조용히 말했다. 잠깐 쉬는 중이에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도와줄까요? 그가 다가왔다. 네, 이 상자 좀 들어줘요. 제 서류랑 노트북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말없이 짐을 쌌다. 지우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옷걸이에서 옷을 꺼내고 접어서 여행 가방에 넣었다. 나는 화장품, 책, 그리고 소중한 개인 물품들을 챙겼다. 민준이 사주었거나 공동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오직 결혼 전에 내 것이었거나 내 월급으로 산 것들만. 여행 가방이 가득 찼을 때 나는 방을 둘러보았다. 변한 것은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이 방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어디로 갈 거예요? 지훈이 물었다. 부모님 댁으로요. 나는 교회의 주소를 말했다. 제가 태워다 줄게요. 괜찮아요. 택시 부를게요. 제가 태워다 준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 당신을 혼자 둘 수 없어요.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너무 지쳐서 반대할 힘조차 없었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고 바로 이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우리가 거실로 나섰을 때 민주는 이미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다. 여행 가방을 든 나와 지훈을 보자 그는 일어서려 했다. 너 어디 가는 거야? 그의 말이 꼬였다. 가요, 민준 씨.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간다고? 어떻게 가? 넌 갈 수 없어. 넌 내 아내잖아. 더 이상은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당신이 우리 결혼을 직접 끝냈어요. 당신의 말로, 당신의 행동으로. 하지만 그건 그냥 농담이었잖아. 그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고통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나 취했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고. 당신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 것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나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지만 그가 벌떡 일어나 내 길을 막았다. 못 가게 할 거야. 넌 아무 데도 못 가. 여긴 내 집이야. 지훈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비켜, 민준아. 그리고 넌 끼어들지 마, 배신자. 민준이 소리쳤다. 난 네가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 등 뒤에서 내 아내랑 자다니. 난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어. 지훈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너와는 달리 난 그녀를 존중하니까. 이제 문에서 비켜. 안 그러면 이게 마지막 주먹이 아닐 거야. 민주는 지훈의 꽉 쥔 주먹, 그의 차갑고 경멸적인 눈을 보았고 그의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서연아. 그가 어깨너머로 쏘아붙였다. 넌 다시 기어들어오게 될 거고 나 말고 누가 널 진짜 필요로 하는지 보게 될 거야.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지훈이 열어준 문을 통해 나갔다. 그는 내 여행 가방을 들었고 우리는 말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밖에는 가늘고 불쾌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훈은 내게 차문을 열어주고 내가 타는 것을 도와준 뒤 트렁크에 여행 가방을 넣었다. 고마워요. 우리가 출발했을 때 내가 조용히 말했다. 천만에요. 그는 운전하며 길에 집중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밤에 도시를 달렸다. 가로등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나는 창밖을 응시하며 압도적인 피로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나의 옛 삶은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지금 소파에 앉아있는 그 아파트에 남겨졌다. 그리고 내 앞에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부모님 댁에 도착했다. 내내 나는 조용히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훈도 침묵을 깨지 않았다. 지금은 어떤 말이든 불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자신감 있고 차분하게 운전했고 그의 조용한 존재는 어떤 대화보다 더 위안이 되었다. 부모님 댁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들이 깨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전화를 걸어 단 3마디만 했다. 엄마, 나가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버지, 전직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문에서 우리를 맞았다.
그는 말없이 눈물에 젖은 딸과 트렁크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는 지훈을 보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들어오너라, 딸아. 그가 내 어깨를 감쌌다. 내 엄마가 차를 끓이고 있단다. 아버지는 지훈의 손을 굳게 잡았다. 고맙네, 젊은이. 정말로. 지훈은 시선을 돌렸다. 이제 두 분께 맡기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게. 복도로 달려나온 어머니가 제안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그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몸조리 잘해요. 그리고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부엌에서는 민트와 엄마의 케이크 냄새가 났다. 어머니는 걱정을 감추려는 듯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나는 식탁에 앉았고 그제야 지난 몇 시간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안전하게 집에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서연아? 어머니가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내 앞에 놓으며 물었다. 나는 한 모금 마셨고 따뜻함과 함께 씁쓸함이 온몸에 퍼졌다.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화투빗, 최후 통첩, 마지막 게임, 그리고 민준이 했던 그 끔찍한 말들까지. 나는 말했고 눈물은 저절로 뺨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는 말없이 내 손을 쓰다듬으며 들어주셨고 아버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엄격해졌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가 일어섰다. 내가 그 놈을 죽여버릴 거다. 그가 조용히 하지만 내 심장을 멎게 할 만큼 크게 말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겁에 질려 말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다 끝났어요. 아니, 딸아, 끝나지 않았어. 아버지가 주먹을 쥐었다. 누구도 내 딸을 그렇게 모욕할 권리는 없어. 아무도. 여보, 진정해요.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서연이가 쉬어야 하고 그 악당은 나중에 처리합시다. 다음 날부터 민준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의 전화가 요구하고 화를 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내가 떠날 권리가 없으며 우리 가족을 파괴했다고 소리쳤다. 나는 턱을 꽉 다문 채 조용히 들었다. 그러자 그의 말투가 바뀌었다. 그는 애원하기 시작했고 돌아와 달라고 빌었으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가 과민 반응했어. 서연아, 용서해줘. 그가 말했다. 나 취했었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어. 다시 시작하자. 나 이제 도박 끊을게. 맹세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외로움과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후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돌아가자마자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3일 후 그는 시든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비참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야? 그가 차갑게 물었다. 서연이 때문에 왔습니다. 민주는 자신감 있게 보이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애는 너랑 말하고 싶지 않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가거라. 서연이를 보기 전까지는 안 갑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그의 길을 막았다. 가라고 했다. 호르스트가 반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 특유의 명령적인 강철이 실려 있었다. 아니면 내가 도와줄까? 민주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에 무거운 시선을 가진 내 아버지를 보았고 다투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꽃다발을 바닥에 던지고 자기 차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이혼은 빠르고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민주는 재산 분할이나 아파트에 대해 아무것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냥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우리 삶에서 사라졌다. 민준이 빚을 갚지 않은 상철은 나에게 몇 번 전화했지만 나는 번호를 바꿨다. 전 남편의 문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지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그는 부담을 주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리를 둔 채 가까이 머물렀다. 이 조용한 지지가 어떤 말보다 더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1년이 지났다. 가을이 다시 나무들을
자줏빛과 금빛으로 물들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완전히 다른 가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부모님과 살지 않았다. 이혼 후 몇 달 뒤 나는 새 직장 근처의 도심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얻었다. 내가 민준을 떠났던 그날 밤에 마감했던 논란의 프로젝트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고객은 매우 만족했고 그의 파트셔들에게 나를 추천했다. 주문이 연이어 쏟아졌다. 나는 나만의 작은 조경 설계 스튜디오를 열었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내 능력에 자신감을 느꼈다. 나는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적으로도 변했다. 나는 머리를 자르고 더 대담하고 활기찬 옷차림을 했다. 내 눈에서 숨겨진 두려움이 사라지고 종종 내 입가에 맴도는 차분한 미소로 대체되었다. 나는 일을 많이 했고 친구들을 만났으며 연극을 보러 갔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충실하게 살았다. 지훈은 여전히 가까이에 있었다.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내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고 내 컴퓨터를 고쳐주었으며 주말에는 공원을 거닐거나 영화를 보러 갔다. 그는 자신의 고백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고 우리 관계를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곁에 있어 주었고 나는 세상 무엇보다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 나는 언젠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될지도 모르고 내가 기회를 줄 첫 번째 사람이 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인 것이 행복했다.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지훈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앉은 민준을 보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화려하고 저속하게 옷을 입은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그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고 이전처럼 자신감 넘쳐 보였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그의 미소가 사라지고 후회하는 듯한 무언가가 그의 눈에서 번뜩였지만 곧바로 사라졌다. 그는 마치 오랜 지인인 것처럼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동행에게로 돌아섰다. 나는 고통이나 원망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내면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과거가 마침내 나를 놓아주었다. 괜찮아요? 지훈이 내 시선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네. 나는 진심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은 것 이상이에요.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에서는 대도시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나만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은 기복과 실망, 희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이제 어떤 도전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굴욕과 배신을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변화하고 강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워져서 나왔다. 누구와 함께 있을지, 어떻게 살지, 누구를 사랑할지 선택할 자유. 그리고 이 자유는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